안녕하세요. 주변에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을 가지면 좋다는 이야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저희 집의 제정신이 아닌 사자 직업을 가진 동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당한 게 너무 어이가 없고 마침 동서랑 시모가 유튜브로 이 채널을 자주 보는 것 같아서 당사자들이 꼭 봤으면 좋겠네요. 저는 30에 결혼해서 결혼 10년 차, 이혼 2년 차 두 아이의 엄마이자 워킹맘입니다. 대학교 졸업 후 중소기업에서 경력을 쌓고 이직 준비를 하고 이래저래 바쁘게 살다 보니 어느덧 20살 후반의 나이가 되었고 선을 봐서 신랑을 만나게 되었어요. 사업을 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신랑은 부족함이 없이 자라서 그런지 행동 하나하나에 여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늘 바쁘게만 살아온 저에게 그런 신랑의 모습은 본받고 싶은 모습이자 기대고 싶은 울타리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년간의 연애를 마치고 저희는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사는 곳과 1시간 정도 떨어진 근교에서 장사를 하고 있으십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청과물 가게를 운영하며 삼형제 대학까지 졸업시킨 아주 성실한 부모님이시죠. 상견례를 하던 날 시부모는 회사 법인용 외제차를 타고 오셨고 식사를 하는 내내 아주 교양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저희 부모님도 시부모님이 참 좋아 보인다고 하시며 결혼을 빨리 승낙하셨고요. 양가의 결혼을 승낙받은 이후 부모님이 한때 잠시 안색이 어둡기는 했지만 저는 제가 결혼할 생각에 그런 모습들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마침 여유가 있는 시댁에서 집도 해준다고 하셔서 저희는 혼수만 해서 간단히 결혼을 마쳤습니다. 경아야, 집 명의는 몇 년 지나고 나면 바꿔줄 테니 신경 쓰지 말고 지내. 네, 어머님. 이렇게 큰 집을 해주실 줄은 몰랐는데 감사드려요. 둘이서 지내기엔 너무 크네요. 아기 낳고 나면 20평대는 너무 좁아. 그리고 나중에 너희 집에서 제사도 지내고 가족들도 모이고 할 텐데 이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니? 네, 가족 모임할 때 저희 집에서 모이면 제가 음식하기도 더 편할 것 같아요. 결혼 초반에는 시모에게 잘 보이려고 갖은 노력을 했었어요. 몇 억씩이나 하는 집을 덥석 해주기도 하셨고 저희가 결혼 초이다 보니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지 않아 저는 세상에 공짜는 없고 받은 만큼 꼭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욱 잘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시댁은 장남인 신랑과 밑으로 남동생이 한 명 있는데 독립을 해서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제 결혼식 이후에는 자주 보지도 못했어요. 시부모님과 근교로 나들이를 갈 때에도 살강 구석이 없는 도련님은 참석하지 않았고 그렇게 몇 년이 흘러 저는 첫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아보니 정말로 여자의 인생은 출산 전과 후로 명확히 나뉜다는 걸 느꼈어요. 튼튼한 체질이라고 믿고 30년을 넘게 살아왔는데도 출산 후 종잇장처럼 힘이 없고 뼈마디가 아픈 관절들과 아기를 본다고 잠을 잘 수 없던 시간들, 잠을 잘 수 없으니 몸은 몸대로 예민해지고 신경이 날카로워지기까지 하더라고요. 당신 괜찮아? 낮에 아기 잘 때 낮잠은 좀 잤어? 아니, 괜찮아. 잘 시간이 어딨어. 그 시간이 집안일 해야 되는 유일한 시간인데. 그래도 무리하지 말고 쉬엄쉬엄 해. 내가 도와줄 테니까. 당신도 일하고 와서 힘들 텐데 나 정말 괜찮아. 그나마 신랑이 도와줘서 근근히 버티고 있었는데 문제는 시부모였습니다. 아기를 보러 온다는 핑계로 저희 집에 온 시부모는 이것저것 참견을 참 많이 했거든요. 시부는 아이가 집에 있는데도 베란다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고 시모는 예전에 아기를 키워봤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경아야, 애 기저귀는 이런 거 말고 면 기저귀를 써야 한다니까. 엄마가 편하려고 하면 애한테는 안 좋아. 어머님, 자주 갈아줘야 해서 그렇게 하면 감당이 안 돼요. 우리 때는 다 그렇게 키웠어. 요즘 애들은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난린지. 힘들다고 한 건 아니고요. 이것 봐, 이것 봐. 꼬박꼬박 말대꾸에 아유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 저와 시모의 관계가 틀어진 건 첫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시모가 저에게 뭐라고 하거나 시켜도 늘 네네 거리면서 제가 잘 맞춰주곤 했었는데 저도 아이의 문제만큼은 양보할 수 없더라고요. 처음 시모와 트러블이 생겼던 부분이 저희 아기가 태열이 있어서 어른이 느끼기에도 조금 쌀쌀하게 온도를 맞춰줘야 하는데 저희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기 키우는 집이 이렇게 추우면 안 된다고 보일러를 켜더라고요. 덕분에 태열이 더 심해져서 병원 가서 몇 주를 고생을 했죠. 그리고 다음번에 저희 집에 다시 와서 또 보일러를 켜길래 제가 아기 태열 때문에 안 된다고 대들었는데 그게 글쎄 고가운 이유로 들렸나 봐요. 결국 그 문제로 언성을 높여서 다투게 되었고 중간에서 신랑이 제 편을 들었더니 시모는 토라져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에게 똑똑한 척 한다든지 아들을 꿰어내서 방패막이로 삼는다든지 그런 말을 자주 하셨고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 도련님이 결혼을 하겠다며 동서가 될 사람을 인사시켰습니다. 동서가 낯가림이 심하다고 하면서 상견례도 딱 부모님들끼리 만나서 식사를 하는 자리를 갖겠다고 하셔서 그러려니 했는데 상견례를 다녀온 시모가 엄청 의기양양하게 저희 집으로 들어와서는 시원한 물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상기된 얼굴과 달리 냉수는 웬 말인가 싶어서 조용히 물을 내어드렸죠. 용호야, 우리 집 이제 인생 폈다. 우리 집에 드디어 사자 며느리가 들어와. 그게 무슨 말이야? 의사? 검사? 판사야, 판사. 우리 집에 판사 며느리가 들어온단 말이야. 시모가 그렇게 얼굴이 상규된 이유는 동서의 직업이 다름 아닌 판사라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비웃듯이 저를 힐끗 보는 시모의 눈빛에 저도 모르게 어머님, 사무직도 사가 들어가요. 했더니 정색을 하시더라고요.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동서인데 말장난 좀 했기로써니 그렇게 분위기가 싸해질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시모는 상견례 고작 1시간 다녀와 놓고는 2시간이 넘도록 동서에 대한 자랑을 하고 있었어요. 눈이 맑은 게 사람이 참 선해 보이더라. 애가 어찌나 검소하든지 글쎄 결혼식도 가족들끼리 간소하게 하고 싶다고 하더라. 그 사돈될 사람들도 참 품격이 느껴져. 우리 손주도 분명히 엄마를 닮아서 똑똑할 거야. 어린데도 싹싹하기까지. 우리 둘째 아들이 능력이 좋아. 저는 듣기 싫어서 밥을 하러 자리를 비웠고 신랑은 속 좋게도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더군요. 시모는 앉은 자리에서 비빔밥 2그릇을 뚝딱 하고는 집으로 돌아갔고 신랑과 그 이후 동서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날 보게 된 동서는 시모의 말처럼 나이도 어린데 단정하고 인상도 참 깔끔하더군요. 낯가림이 심하다고 했지만 저에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게 노력을 하는 것처럼 보여서 저도 맏며느리로서 살갑게 맞아줬습니다. 평범한 직장인 부부인 저희 부부와 달리 도련님은 개인 사업을 하고 있고 동서도 판사니까 정말 남부러울 것 없어 보였어요. 심지어 40평이 넘는 큰 집도 동선의 부모님께서 덜컥 해주신 집이라고 하시니 이제 두 사람은 편히 잘 살 일만 남은 거죠. 결혼 후 과하게 살가운 동서 덕분에 저희는 거의 주말마다 모였는데 음식을 준비하기 힘들다는 시모 때문에 저희 집에서 대부분을 만났어요. 당연히 저는 음식 준비에 청소에 뒷정리까지 일이 산더미였고 저를 제외한 모든 가족들은 행복해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현우가 너무 귀여워요. 장난감 갖고 노는 거 보면 창의력도 엄청 좋은 것 같고요. 그렇지? 나라 일 하느라 많이 바쁘겠지만 그래도 다 때라는 게 있는 거야. 큰애처럼 너도 튼튼한 아들 생각 없어? 어머님, 저도 물론 갖고 싶죠. 그런데 제가 아직은 일을 해야 할 때라서 아이는 좀 이른 것 같아요. 그래. 나란 일이 어디 쉬운 것도 아니고 애는 내가 봐주면 되니까 천천히 생각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왜 그렇게 가소롭게 느껴지던지. 동서가 집에 들어오고 나서 시모는 껌딱지처럼 동서의 곁에 찰싹 붙어 있었습니다. 유치했지만 신경을 안 쓰는 게 편한 길이라 생각하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속이 메스껍기 시작했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날 시댁 식구들을 보내고 임신 테스트기를 해보니 선명하게 2줄이 뜨더라고요.
제 나이 30 후반에 둘째를 임신하게 된 겁니다. 그나마 첫 아이가 제법 컸기 때문에 다행이긴 했지만 분명 둘째는 없다고 정관 수술을 했었거든요. 여보, 그때 정관 수술 분명히 하지 않았어? 했지. 내 친구네 병원에 당신도 같이 가서 봤잖아. 왜? 나 임신했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가끔 풀리는 경우도 있다던데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나도 당혹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잘 키워보자. 아니, 나 병원 가서 따져야겠어. 애를 낳고 안 낳고를 떠나서 이런 경우가 어딨어. 내 지인인데 일 키우지 말고 이렇게 우리한테 찾아온 것도 인연이잖아. 저는 신랑이 말리는 통에 겨우겨우 진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와 2달 차이로 동선에도 임신을 했고요. 여기까진 별 문제가 없었고 동서도 마침 육아동지가 생긴 것 같다고 하면서 저에게 이것저것 물으며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시댁에서도 2 며느리가 동시에 임신을 하게 되니 경사라고 하면서 힘든 명절도 없애고 몸에 좋다는 영양제도 챙겨주셨어요. 그런데 영양제를 택배로 받다 보니 서로 뭘 받았는지 몰랐는데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제가 받은 것과 동서에게 준 것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먹는 엽산에 철분제 정도면 동서한테는 유산균부터 시작해서 뭔 들어본 적도 없는 것들의 과일들까지 진짜 며느리 차별이 끝이 없구나 싶어서 집에 가서 신랑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털어놨죠. 저도 예민한 시기이다 보니 시모가 저를 미워하는 걸 떠나서 서럽게 손주들도 차별을 하나 싶은 마음이 컸거든요. 그때 신랑이 한 말이 저는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는데 엄마 원래 그런 사람인 거 알잖아. 알면 잘하지 그랬어. 이러는데 누가 보면 제가 아주 막장 며느리인 줄 알겠어요. 제가 시모한테 못하긴 뭘 그렇게 못했나요? 그저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꾸 몇 번 한 게 전부인데 이렇게까지 미워할 일인 줄 모르겠네요. 동서가 집에 들어오고 나서도 나란 일 한다고 싸고 도는 바람에 결국 음식은 제가 다 하고 예쁘게 담고 나르는 것만 동서가 했는데 그런 것도 맏며느리 역할이라며 제가 하는 모든 일을 당연시 여기던 시모에게 넌덜머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최대한 시댁과 마주치지 않고 살아야겠다 생각을 했고 결국 출산날이 다가왔어요. 너 이번에도 산후조리원 들어가니? 네? 네. 예약해뒀어요. 너 경력직으로 이직했다며? 애도 2번 낳으면 집에서 몸조리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네 동서는 친정에서 예약해둔 산후조리원도 취소했다고 하더구나. 남들 다 하는 거 유난 떨지 않겠다고. 네. 내가 몸조리 해줄 테니 둘 다 50만 원씩 내고 우리 집에 들어오렴. 어차피 애들 개월수도 비슷하잖니. 아니에요. 저는 조리원에 갈게요. 동서만 부탁드릴게요. 안 그래도 불편한데 무슨 시댁에서 몸조리를 하라는 건지 시모에게 거절 의사를 밝혔더니 시모는 또 신랑에게 전화를 한 건지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왜 본인 엄마 성의를 무시하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신랑도 결혼 초반과 비교해서 많이 바뀐 게 처음에는 중간에서 중재하려고 노력도 하고 제 기분도 신경 써줬는데 첫 아이 출산 이후 모든 걸 놔버린 것 같았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도 저보고 시모에게 전화해서 해결하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산후조리원은 비싸니까 차라리 시모에게 50만 원이라도 주고 더 오래 있다가 오라는데 그걸 덥석 알겠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화가 나서 산후조리원 가격만큼 현금을 꺼내 신랑 얼굴에 확 던져버렸네요. 신랑도 그제야 제가 많이 화가 난 걸 알았는지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고 정말 저는 출산을 하고 산후조리원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정말 이 미친 시댁들 때문에 눈이 돌아갈 뻔했습니다. 제가 조리원에서 몸조리를 하는 한 달 동안 시댁이 저희 집으로 이사를 왔더라고요. 간단한 집 몇 개가 아니라 정말로 살림을 옮겨뒀어요. 34평 되는 아파트에 시부모에 신랑에 첫째 아이까지 그것만 해도 바글바글한데 저랑 갓난 둘째까지 있으니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조리원에서 퇴소하기 전에 분명 집을 대청소를 하고 소독까지 해두라고 했는데 누가 봐도 너저분한 게 아기가 들어가 있을 공간이 안 되었어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님, 아버님, 여긴 웬일이세요? 아, 엄마가 애들도 봐주고 한다고 잠시 들어와 계신데. 이게 잠시 머무는 사람 짐이야? 그럼 아버님은? 우리 방은 또 왜 저러는 건데? 일단 방으로 들어가자. 들어가서 얘기해. 방으로 들어간 신랑은 난처하다는 듯이 눈치를 살피고 있었고 시댁의 사업이 좋지 않게 풀리고 있어서 시댁을 담보로 돈을 빌렸고 그게 잘 되지 않아 경매로 넘어갔다고 하더군요. 그럼 남은 집이 저희 집뿐이니 우선 급한 대로 들어왔다고 하는데 나 참 그렇다고 저한테 아무런 상의 없이 이런 짓을 하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가요? 저는 불어터진 가슴 때문에 제대로 속옷을 입고 있기도 힘들고 수시로 유축도 해야 하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당장 친정집에 가고 싶어도 그 당시 저희 친정집에 외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부모님께서 힘들어하고 계신데 친정집으로 가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밖에서 시모는 산더미같이 미역국을 끓여두고는 밥을 먹으라며 저희를 불렀습니다. 저는 표정 관리도 되지 않았고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했네요. 그나마 다행인 건 시부는 눈치가 있는지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렇게 불편하게 몇 주의 시간이 흘렀고 저희 집에 또 다른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어머, 동서 아침부터 여긴 웬일이야? 형님, 몸은 좀 어떠세요? 어머님이 저희 애를 봐주신다고 하셔서요. 어? 지금 신생아를 그 애를 맡기겠다고 나온 거야? 네, 주말에 보러 올게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나 들은 거 없는데? 형님, 제가 바빠서 먼저 가볼게요. 자세한 건 어머님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동서! 동서는 그렇게 제 자식을 저에게 떠밀듯이 남겨두고 나가버렸습니다. 두 아이가 갑자기 울어대는 바람에 저는 두 배로 정신이 없었고요. 이후 문자로 동서가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기도 하고 급한 재판이 있어서 가야 한다고 하는데 나 참 어이가 없었고 자고 있는 저희 애가 깰까봐 우는 동서의 아기한테 급히 분유를 타서 먹이게 되었어요. 그나마 신생아들이라 잠이 많아서 다행이었지만 두 아기를 보고 있으니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1시간 정도 뒤에 문화센터에 다녀온 시모가 들어왔고 저는 자초지정을 물었습니다. 걔가 워낙 바빠야지 일이 하도 중요하다고 하길래 출산휴가 짧게 쓰고 바로 일하라고 그랬다. 마침 네가 젖도 잘 나오는데 같이 보면 되지 않니? 그게 말이 돼, 어머니? 지금 저 전몸살 때문에 아파서 제대로 잠도 못 자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애한테 모유를 먹여야지. 그게 젖이 잘 안 나가고 안 돌아서 그렇게 뭉치는 거다. 조카한테 모유 좀 나눠주는 게 그렇게 아깝니? 이건 아깝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가 어딨어요? 너는 맏며느리가 돼서 아랫사람 그렇게 챙기는 거 아니다. 서로 돕고 사는 거 아니냐? 어쩜 이렇게 모질고 독한지? 제가 뭘 그렇게 많이 받은 게 있다고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우선 오늘은 어쩔 수 없으니 아기를 봐야겠지만 도련님한테라도 당장 데려가라고 말할 거예요. 시모가 난리를 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시모가 먹고 있던 밥상을 싹 뒤엎어버렸습니다. 당연히 시모는 더욱 길길이 날뛰고 있었고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시모 앞에 던졌어요. 그 종이는 이혼 서류였고 시모는 그 서류를 보고 콧방귀를 뀌고 있었어요. 이혼은 무슨? 이혼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 거의 10년 동안 꾸준히 괴롭히고 무시하고 지금 이런 모습들까지 다 이혼 사유 가능하고요. 당연히 위자료는 어머님께도 청구할 겁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아끼시는 아드님은 이혼남 딱지 붙이고 평생을 살아야 해요. 아시겠어요? 요즘 아버님 회사도 어렵다고 하셨는데 위자료 감당하시겠어요? 너 우리 집안에 판사 있는 거 모르니? 이런 게 될 리가 없잖아. 그건 해봐야 아는 거죠. 귀하게 자란 동서가 이런 거 보면 시댁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리고 아버님도 아들 이혼남 만든 어머님 참 좋아하시겠네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종이를 북북 찢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도련님이 와서 결국 아기를 데려갔고 시모는 이후로도 며칠은 조용하다가 한 달 정도 지나서부터 다시 예전 버릇이 나오기 시작하더군요. 따라다니며 동선의 아기한테 젖이라도 나눠주라고 하면서 제가 도저히 동서가 젖이 안 나온대요? 하고 물어보면 그런 게 아니라 일을 해야 하니까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다고 모유가 면역력에 좋으니 나눠주라고 하길래 저도 열이 받아서 그렇게 면역력 챙겨서 동서한테만 유산균에 영양제를 다 챙겨준 것 아니냐고 하고 눈치를 주면 또 조용해졌고요. 그나마 시모는 이혼 서류를 본 이후로 제가 싫은 내색을 하면 금방 조용해지거나 자리를 비웠는데 이제 문제는 신랑이 그런 시모가 기죽어 보인다고 하면서 편을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모가 풀이 죽어서 방으로 들어가면 저보고 야박하다며 툴툴거리기에 저도 더는 못 참고 이혼하자고 소리를 질러버렸네요. 무슨 이런 일로 이혼 이야기를 꺼내냐는 신랑을 뒤로 하고 짐을 싸서 애들과 친정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신랑이 매일같이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빌었고 저는 일주일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 시모는 거의 쥐 죽은 듯이 지내고 있었고요. 저희 아기가 100일이 되었을 때 집에서 양가 식구들이 차려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집이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동서도 함께 참석을 했죠. 식사를 마치고 제 동생이 동서에게 조심스럽게 업무적으로 자문을 구할 게 있다고 하며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들어도 동서가 아무것도 모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부동산 쪽에서 일을 하는 동생이 다른 직원과 돈 문제가 생겨서 이걸 민사상 소송을 진행해야 할지 형사상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할지 이런 간단한 질문이었거든요. 그런데 버벅거리며 그건 본인 분야가 아니라 모른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민사상과 형사상의 개념도 모르는 느낌이라 의아했고 그건 동생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만 다른 방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라 시댁 식구들은 전혀 모르는 눈치였고요. 저는 그 이후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동서가 일한다는 법원에 찾아가서 찾아봤지만 그 어디에도 동서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혹시 다른 법원으로 발령이라도 받았나 싶어서 몇 번을 찾아가서 물어도 그런 이름의 사람은 없었대요. 저희 동서가 이름이 좀 특이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상한 것 같아 신랑에게 슬며시 이야기를 했는데 신랑은 왜 멀쩡한 사람을 몰아가냐고 하면서 또 버럭 하더라고요. 잘 살고 있는 가정에 초치지 말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도 관심을 끊었어요. 저 혼자 살기도 바쁘니까요. 그러다 신랑과 이혼을 결심하게 된 건 다름 아니라 저희 둘째 아이의 돌잔치 때였습니다. 여러 손님들 중에 신랑이 한 손님과 반갑게 인사를 하고 있었고 저도 인사를 하러 곁으로 가고 있었어요. 어때? 나 솜씨 죽이지? 일부러 살살 묶었었잖아. 그래, 안 그래도 덕분에 둘째 봤다. 야, 근데 풀러 올 거면서 왜 묶은 거야? 자꾸 우리 집에서 와이프한테 시집살이 시키니까 와이프가 이혼을 하네 마네 이런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조금 불안해서 다시는 와이프가 그딴 소리 못하게 하려고 풀어버린 거지. 그래서 지금은 나한테 살살 긴다 기어. 아이 둘씩이나 딸린 아줌마가 아이 내팽겨치고 이혼하겠니? 그리고 우리 부모님 사업 망해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사는데 만약에 와이프랑 이혼해버리면 아우 내가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냐 생각하기도 싫다야. 그래서 둘째 낳으면 와이프 묶어둘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잔머리를 좀 쓴 거지. 아유 이 자식 쇼를 한 거구만. 그래도 재수씨 불쌍하다. 아유 난 모르겠다. 여하튼 너 잔머리 하나는 참 잘 돌아간다. 대단하다 대단해. 전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눈이 돌아가 버린 저는 돌잔치고 뭐고 할 마음도 생기지 않아 돌잔치도 엎어버렸습니다. 이 더러운 인간이랑 함께 우리 아이 돌잔치 해주기도 싫었고 무엇보다 저를 속이고 사기를 쳤다는 게 큰 배신감이 느껴졌거든요. 친정 식구들과 지인들에게는 거듭 미안하다고 사과를 드리고 곧장
전 집으로 짐을 싸러 갔습니다. 남편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그러냐며 미친 거 아니냐면서 오히려 저에게 소리를 지르더군요. 제가 자기네들이 하는 소리를 못 들었다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아마 그 자리에는 사람들이 많아서 웅성웅성거렸으니 내가 들을 거라곤 꿈에도 생각을 못 하겠죠. 그래서 결국 폭발하듯이 말을 했습니다. 당신 나한테 감히 사기를 쳐? 뭐 평생 애 키우면서 시집살이 시키려고 그걸 풀어버렸다고? 당신이 인간이냐? 당신은 날 와이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니네 집안에서 일하는 하찮은 노예로 생각을 했었구나. 당신 같은 쓰레기 인간이랑 10년 동안 살았던 게 너무 소름 돋는다. 이혼할 각오하고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하고 남편의 뺨을 날려버렸습니다. 남편은 그제서야 상황 파악을 하고 자기도 잘못한 건 아는지 제 뺨을 맞고도 역시나 또 무릎을 꿇고 빌었고 다시는 안 그럴 테니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노발대발 하더군요. 결국 저는 어린 두 아이를 데리고 친정집으로 갔고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신랑은 아이들 때문이라도 이혼할 수 없다고 어필했지만 아기를 똥기저귀 한번 안 갈아본 사람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재판을 진행하면서 시댁에서 동서에게 자문을 구했고 그 과정에서 동서가 판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댁은 또 한 번 난리가 났어요. 알고 보니 동서는 판사가 아니라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을 한 적 있는 사무직 직원이었고 도련님과 짜고서 판사인 척 행세를 했던 거였습니다. 시댁에서 동서에게 준 돈은 도련님과 함께 쓰거나 다시 시댁에 베푸는 척하며 사용했었대요. 그러면서 뻔뻔하게 저희한테는 판사가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사짜 자랑하던 시모는 결국 사기꾼 며느리를 집에 들른 거였네요. 그리고 동서한테 집을 아파트 40평대 구해줬었다고 했었는데 세상에 그것도 월세였어요. 전세도 아닌 월세요. 그 사실을 알아버린 시모는 충격을 받고 며칠 동안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끙끙 앓았다고 했습니다. 시모는 제게 전화를 해서는 애미야, 내가 그동안 잘못했다. 남들 다 부러워하는 판사 며느리 덕보고 자랑 좀 하려다가 내가 너한테 큰 잘못을 했어.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니? 어떻게 하면 다시 내 며느리로 들어올 수 있겠어? 뭐라고요? 제가 10년 동안 살면서 어머님 그 잘난 판사 며느리 감싸느라고 저 혼자 제사, 어머님 아버님 생신상에 김장에 맏며느리로서 할 도리는 다 하고 살았어요. 제가 이 집안에 하나라도 잘못한 거 있다면 정말 억울하지도 않겠지만 이젠 어머님 그리고 저 남편 놈 생각만 해도 이제 지긋지긋해요. 그러니까 그 사기꾼 판사 며느리랑 한번 잘 살아보세요. 똥차 작은 며느리가 이제 어머님 아버님 더 나이 들어서 많이 아프실 때 과연 수발 들어주실지 모르겠네요. 아마 제 생각 많이 날 겁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전화 차단하겠습니다.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결국 전 긴 소송 끝에 이혼을 하게 되었고 재산 분할도 절반의 몫은 가져오게 됐습니다. 물론 양육권도 가져올 수 있었고 양육비도 각각 70만 원씩 140만 원을 매달 받기로 했고요. 소송도 길었고 그동안 아이들도 제법 컸으니 이제부터라도 제 인생을 살아보려 합니다. 이번 달에 제가 제 이름을 건 카페를 오픈하게 되어 글 시작 부분에 워킹맘이라고 써두었어요.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만은 않겠지만 그래도 제 앞길을 막는 사람들이 없으니 잘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동서가 사기를 쳤다고 아직 투닥거리는 시모랑 동서가 이 글을 보면 꼭 제가 이렇게 많이 참고 참았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네요. 이 사연을 혹시나 보고 있다면 김복희 아줌마, 저 당신 며느리 안 해요. 더 이상 구차하게 연락하지 마시고 인생 똑바로 사세요. 사기꾼 작은 며느리 똥차 잘 안고 천년 만년 잘 사세요. 감사합니다.